자, 뵙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12월이 됐네요. 근데 또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한 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한테 많은 자유의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모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화단 안내인데요. 지금 이 마음공부 책자 갖고 계신가요? 네, 이거 갖고 계시면 이걸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함께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시면 12월이 무슨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참회 결산의 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것은 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12월은 참회 결산의 달인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참회 결산의 달,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시다. 12월은 마무리하는 달이고 또한 내년 새해를 계획하는 달이 12월입니다. 저희 이제 교당에서는 어제 5대 훈련원에서 제가 교육자 워크숍이라 해서 회장단 단장 중앙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교육자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새로운 교당을 지니까 새로운 교당에서 우리가 힘차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우리 제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합력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축 교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부하고 또 이 사업하는데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정기일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페이지로는 이제 9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음공부 책자. 보보봉독을 먼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펴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정기일기법 3.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치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4.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자,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정기일기에 해당이 되죠. 자, 정기일기는 3합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중 정기일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리연구입니다. 사리연구인가가 아니라 사리연구에 해당이 되고 왜 사리연구인지는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명확한 것은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이다. 그렇게 그 점을 아시면 되겠는데 먼저 심신작용 처리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얻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치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치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이 말 때문에 이 심신작용 처리권은 작업시사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치사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이에는 2와 4 중에서 어디에 속하죠? 4에 해당하죠. 4라 하면 인간의 12이해를 이루며 2라 하면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루며 했으니까 12이해는 인간의 4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은 취사는 작업치사에 해당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심신작용 처리권은 정기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기재하고 내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했는지 그 12이해를 분석하는 것은 뭐가 해당이 된다고요? 사리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리연구에서 그 사가 12이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이 이제 사리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사리연구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심신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과 마음을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작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작업, 우리 작업치사 할 때 작업이잖아요.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어 있으니까. 심신작용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작용했는가를 말하고요.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처리권은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했는가 이런 것이 처리예요. 자, 일 처리를 잘해야 된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는가라는 것이 처리했다라는 건데 크게 보면 나의 심신작용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으로 결정해서 처리를 했는가, 악으로 결정해서 처리를 했는가, 또 죄와 복도 내가 죄로 결정해서 처리했는가, 복으로 처리했는가. 이거 어느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이 말이 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신작용이라는 말은 심신작용 처리권이라는 말은 내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육군을 작용할 때 선으로 또는 악으로 죄 또는 악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처리했는가를 심신작용 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목적, 기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심신작용을 일기로 쓴다라는 것이 기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일기를 써야 되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를 하게 되면 선과 악을 내가 분석하고 죄와 복을 결산하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선악, 죄복을 갖다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커질까요? 네, 지금 당장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12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하게 되면 기재하면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다짐하게 되면 나중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치사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치사의 능력이지만 그 치사의 능력의 전 단계는 뭐냐면 올바르게 12이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복을 짓는 쪽으로 계속 연마하게 되고 나중에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항상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송장이 아닌 이상 내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사용해요.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다 이게 심신작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죄복이 결산이 되는데 죄와 복의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시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에는 다단한 시비가 따라 붙습니다.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와 비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시를 선택해야죠.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 붙냐면 이로움과 해로움이 따라 붙어요. 시, 비에는 이로움과 해로움이 따라 붙어요. 그런데 자, 이 해가 이로움과 해로움이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자, 시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아니 죄와 복인데 이 해를 놓고 봤을 때 이가 붙어야 맞아요? 해가 붙어야 맞아요? 시에는
이로움이 붙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 이로움이 따르고 그른 일, 잘못된 일에는 뭐가 따라요? 해로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 복이 따르고 그른 일, 잘못된 일에는 죄가 따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로우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해로우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12 이해 중에서 이해가 먼저입니까? 12가 먼저입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를 먼저 따지는 것, 12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정확하게 가려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은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먼저 따지고 밝히냐면 이해를 먼저 따져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를 하면서 12이해를 분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해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옳은 것과 그른 것, 시비를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따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당장 나한테 이로움이 오지 않는 일이 있죠. 자,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해로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게 잘못된 일이야. 비야.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는 당장에 이득이 되는 일이 있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은 항상 이기게끔 돼 있어요. 정의는 항상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불의는 항상 지게끔 돼 있어요. 네, 사필 규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권에 있어서 12이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리 연구에서 사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12이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이 뭐냐면 아까 12를 그러면 12가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대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의 이치다라고 했어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12이해가 건설되나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12이해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12이해를 건설하는 것이 그 기준이고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할 때, 일기를 할 때 매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쓰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쓰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에이란 말을 썼잖아요. 당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어난 그날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쓰려면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처리를 그때 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일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기를 실질적으로 쓸 때는 내가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이면 심신작용 처리권이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제목을 딱 적어요.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심신작용의 과정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기술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솜씨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 기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나의 심신작용 처리를 한 것을 그대로 적고 거기에 따라서 12이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이해 분석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를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12이해를 가려낼 것인가 그 기준 하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신작용이 주로 어떤 때 일어나요? 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까? 예, 경계를 당했을 때 사람과의 특히 관계 속에서 심신작용이 일어나거든요. 12이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크게 심신작용은 내가 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한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것은 반성하는 것, 잘못된 것만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만 쓰려고 하면 나한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반성할 일이네.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공부심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내가 경계를 당해서 그 경계를 잘 대처하고 슬기롭게 내가 심신작용을 처리한 건도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에 힘을 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의 한 예를 제 이제 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원만의 편지에 썼던 내용인데 그것을 일기 형태로 다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자, 정기일기 중 내용은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제목은 버스는 떠나고예요. 버스는 떠나고 그 전에 한번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습니다. 120번 버스를 하루에 2번 탄다. 저녁 무렵 비는 내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질 않는다. 기다리던 버스가 드디어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버스에 다가서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거다.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고 손도 마구 흔들어 봤지만 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몰차게 떠나가 버렸다. 순간 속으로 A씨가 쑥 튀어나왔다. 비는 오고 앞으로 7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원망심이 솟구쳐 올랐다. 뭐 저런 버스 기사가 다 있어. 씩씩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래도 마음이 금세 돌려졌다. 비 오는 날 기사님이 손님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버스 타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버스는 이미 떠났고 불러봐도 원망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 좀 기다렸다 다음 차 타지 뭐. 다행히 2, 3분 후에 바로 다른 버스가 왔다. 차 속에서 조금 전 나의 심신작용을 살펴보았다. 아, 그 기사님은 배차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지나쳤나 보구나. 그래, 이번에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태워주신 기사님을 욕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마음이 미치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다. 정산용사께서는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 같나니라고 하셨다. 다음에 버스 탈 때는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떠난 버스를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다. 버스 떠난 뒤에 손들어봐야 소용없다. 보통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내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끝장을 보려 하고 끝까지 따질 것도 아니구나. 좀 더 여유롭게 다음을 기약하는 거다. 이번 버스는 떠났지만 다음 버스가 꼭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비 오는 날 버스를 놓쳐 좀 속상하고 원망심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배움과 작은 깨달음을 주심 또한 감사한 일이다. 잠깐 요란한 경계에 끌렸지만 바로 자성의 정을 세우게 된 공부심을 확인한 것도 은혜이다. 공부시켜주신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안전한 운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100점짜리네요. 네. 충분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의 경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12이해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돌려지기도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심신작용 처리권입니다. 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처리했는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 공부에 그 힘이 더 이제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오늘 재수 없었네. 이런 생각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재하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면 마음이 돌려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감각감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앞에 부분은 심신적 처리권에서는 12이해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대표 명사가 뭐예요?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를 사리로 접근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이에 해당이 되죠. 천주의 대소유무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사리 연구 공부가 됩니다. 감각 감상이. 자, 그러면 감각과 감상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떠세요? 감각과 감상이 수준이 어떤 것이 더 높아 보이세요? 감각이 좀 더 높아 보이세요? 감상이? 근데요, 그냥 감각과 감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감상이 깊어지고 감상이 성숙된 것이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상은 어쩌면 표면적인 거라고 한다면 감각은 속 깊은 거예요. 속 알맹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감각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감상은 한문 그대로 하면은 그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생각상이에요. 생각에 머무른 것인데 감각은 그게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제 이 마음공부 책자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감자가 느낄 감자거든요. 한문으로는 느낄 감자인데 위에가 밑에가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가 다함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마음심과 다함이면은 감이라고 하는 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다함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음 다함이 감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나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느끼느냐? 마음을 다해서 느낀다. 그것이 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약간 유식한 말로 마음 다함이 이제 그 윗바사나 수행에 요즘 나오는 그 내용인데 mindfulness 이것이 이제 마음 다함 또는 마음 집중 그렇게 표현을 해요. mindfulness mind가 마음이죠. fulness 그것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mindfulness. 그래서 감각과 감상에 대한 그 구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 감각 감상을 우리가 기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대라 하면 우주의 본체를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라 하면 우주만유가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그 자리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유무라 하면 추나추장의 사시변화, 생로병사의 변화를 이름이 유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 소, 유무 또 이것이 하나의 대소유무가 하나의 진리를 이루어서 우리 대중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로 대소유무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대소유무를 갖다가 밝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궁극으로는 깨달은 자, 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감상을 기재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감상도 이제 실질적으로 감각감상이라고 적고 제목을 적고 비교적 내가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떠한 이치를 연마하면서 깨달은 내용 또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감상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대소유무 이 관점에서 그것을 내가 대소유무로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감각감상의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타님께는 허락을 안 맡았지만 일기를 이제 지난 11월 달 일기를 내셨고 보니까 감상 하나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제목이었는가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내용적으로는 감각 감상 중에서 감상에 해당되고 제목은 돈뭉치입니다. 돈뭉치.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 청타님이 쓰신 거. 오랜만에 신선한 소식을 듣는다. 그것은 냉장고 밑에 1억 원 돈다발 이야기다. 세상이 모두 특히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 돈뭉치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고 팔았던 일이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든 이때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은 보살행을 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이기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끊임없이 공부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마음이 동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현금 다발인데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런 사연을 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이것은 감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감상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감정은 이렇게 했어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한 일들을 공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는 것이 공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청타원님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깨우침을 얻으려는 공부심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감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감상을 어떻게 좀 쓰겠는데 이 심신작을 어떻게 이해가 안 가.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언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감각은 어떤 내용일까? 이것도 이제 제 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원만이에 썼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러니까 원만이 편지가 다른 어떤 그 편지가 아니라 저의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저의 감각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 형태로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써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썼었죠. 네. 근데 이번 주 전날까지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 도대체 뭘 쓸까? 쓸 내용이 딱 바닥나가지고 야 나도 이제 뭐 한계가 왔나 보다.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게 고민해서 그런지 제가 꿈속에서 일기를 썼어. 꿈속에서 그것이 딱 떠올라가지고 꿈속에서 일기를 쓰고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써가지고 보낸 일기였었는데 오늘은 그 일기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저의 감각이거든요. 그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감각인데,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목은 쓰면 쓸수록 다른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목은 그러고요. 내용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다 눈에 띄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균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1층과 닫힘 버튼이 유독 많이 달아져 있었다. 그만큼 그 버튼을 많이 눌렀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들다고 한다. 한평생 이 몸을 지탱하고 움직였으니 그럴 만한 것이다. 쓰면 쓴 만큼 닳게 되고 결국 다 닳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새 것은 헌 것으로 있던 것은 점차 없는 것으로 변해간다. 사실 이 몸의 늙어감도 시간이 흐르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달아지는 현상이다. 한껏 푸름을 자랑했던 나뭇잎도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다하다가 단풍이 되고 낙엽으로 떨어져 한 생을 마치게 된다. 정신기운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연료는 달릴수록 닳듯이 정신만이 쓰면 쓸수록 닳게 되어 있다. 경고등이 켜지거나 잘못하면 고갈되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다. 함부로 쓰고 잘못 쓰면 쉽게 닳게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많이 달았다는 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버튼을 많이 눌렀다는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의 버튼은 어떤가? 너무 자주 누르는 건 아닌지, 잘못 누르는 곳은 없는지, 아껴 쓰고 채워 쓰고 잘 보존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일기가 맺어졌어요. 자, 이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대소유무에서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는 일일까요? 대소유무 중에서 제가 쓴 이 감각에 해당되는 것은 유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이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기를 이렇게 이제 상시 일기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정기 일기를 그냥 쓰는 것과 정기 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시비에 대한 분석,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궁구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리 연구는 결국적으로는 연구력을 얻는 거거든요. 지혜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힘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대각으로 가는 길이 바로 사리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꺼번에 대각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단계 하나씩 모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큰 깨달음인 대각에 이룰 수가 있는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제시를 해 주셨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안내 말씀드리고요. 여기 뒤에 나중에 해화 시간에 제목도 뒤에 이제 이 망공군 책자 보시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심신자경 처리권이 있었는가, 감각이 있었는가, 감상이 있었는가. 나중에 이제 그 단모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